자, 이번 시간에 임대차 관련한 간단한 내용 요약을 하겠습니다. 해서 민법상 임대차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무조건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 파트가 임차인의 권리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임대차 얘기할 때는 항상 전세권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권리가 될 테고, 물론 그 전 단계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금의 교부 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거의 구조가 똑같아 보이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임차권 낙성 계약이죠. 낙성 계약이라고 해서 따로 이 형식도 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낙성 계약이다 보니까 의세 합치만 있어도 성립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민법상 임대차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토지 임대차 얘기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요. 그 외에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비용상환 청구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토지 임대차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지상물의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지상권이 만료가 됐을 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지상권자, 지상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은 지상물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었다. 한편 전세권자 관련해서 보게 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 외에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뼈대 잡아주셔야 돼. 해서 이 임대차는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를 묶어서 가게 되는데 사실 주택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 따로 이 특별법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가 아닌 건물의 임대차 민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임대차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정리를 하고요. 등기 없어도 일단 성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등기 없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대항력 문제라는 것이 발생하죠. 그래서 밖에 사람이 여기 임차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부동산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제3자에 대해서도 다 바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만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 가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게 되면 주임법에서 대항력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저 얘기가 있었죠. 바로 상임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세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등을 논함에 있어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러나 지역권이라든가 또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 그런 게 있겠고, 자, 각 작정하고 문제 구성할 때 되는 것이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슈. 해서 자,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자,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X 토지 자체에다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 또는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안 하더라도 이 토지 위에 건물 짓고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역시 밖에서 자,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걸,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가 있어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사례 문제 구성할 때 건물을 지었다,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럼 이게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개념을 추론해 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가 직접 토지에 관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도 대항력
임차인의 발생 요건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안 하더라도 건물 지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역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대차의 종료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 그러면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전세권이랑 같이 가는 거죠. 자,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6개월 지났을 때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도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각각 소멸 통고하게 되면 각각 6개월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자, 66에 61 갑니다. 해서 전세권 파트에서는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각각 6개월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권에 있어서는 해지 통고했을 때 각 6개월에 1개월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주임법, 묵시의 갱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임법에서 비슷한 개념, 법정 갱신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때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이기분 차임 연체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임법 가면요, 이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묵시의 갱신은 배제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상임법에서는 3기분 차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주임법에서는 2기분 차임 연체도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외 동의 없는 전대차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임의 규정 중에서 주로 이슈가 됐던 거 첫 번째 설반 측비라고 해서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상대방과 협력할 의무가 있었고요.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임의 규정. 그래서 그 담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달리 약정이 있으면 어떻다? 그 약정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거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된다. 이것도 소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을 우선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매매에 있어서 매매 비용이라고 하는 거 절반씩 부담한다. 이거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한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니까 만약에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설령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소몰이 국밥집을 하고자 하는 을이라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면서 뭘 할 수 있다?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더라도 해지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에 넣게 됩니다. 해서 이 을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 소머리 국밥집을 맛집으로 소문을 쫙 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사람들 팔고 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혹시 내가 가게가 잘못돼서 개판이 돼버렸을 때 딴 놈 순대국집이라도 하나 유치를 해야 되니까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해지를 배제하는 약정, 특약을 요구를 하고, 임대인이 그렇겠다 싶어서 만약에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해지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나중에 권리금 받고 또 다른 전차인한테 팔고 튀더라도 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해지를 배제하는 특약이라는 것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차에 있어서 존속기간 종료 등에 관한 사연 살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건물에 관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지상권에 있어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어떻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에 있어서,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 자,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는 이거 다 묶어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유익비 상환 청구 가능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도 가능하다? 필요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일단 필요비라고 하는 것, 자, 건물에 뭐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간에 자,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우고 이런 비용 등을 필요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유익비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요? 가치의 증대가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이한 거,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 있어서도 바로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이 되게 된다. 어떤 논리 구조가 되냐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농업용 건물에 대해서 여름철 되게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골,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안 되겠지만은 수박, 산지에서 생산한 수박을 판매한다. 길거리에다가, 자, 국도변에다가, 전벌 펼쳐놓고 나서 수박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박은 다 어디에서? 가락동에서 내려간 수박들입니다. 아주 싱싱한 수박들이에요. 그래서 이 농업용 창고를 빌려서 만약에 그 수박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광등 몇 개가 나갔다. 그래서 그걸 갈아 끼웠다. 그러면 그건 필요비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지붕에 물이 새서 뜯어 고쳤다. 그럼 유익비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름철 한 달 동안만 임대차를 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이 되게 된다. 특이할 만한 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거의 드물게 인정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비용 상환 청구. 근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오랫동안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도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했을 때 주임법,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지금 뭐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러한 경우에도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임의 규정 얘기를 해야 되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담장 설치 청구권 관련해서 설반 측비 임의 규정이다.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치다라고 하는 것도 임의 규정. 그래서 특약이 있으면 특약을 우선 적용한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매매 비용이라는 것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권, 이것도 임의 규정에 해당된다. 마지막 주제 5번째 항목입니다. 바로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애초에 임대차를 함에 있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특약은 유효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상가 건물의 임대차 이런 데서 항상 쓰이게 되는 거의 공처럼 들어가는 게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이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것이 원래로 돌리기로 한다는 거야 해서 형광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원상으로 돌리기로 하는 거, 이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공부하게 될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겠고, 내용 필요비 제출했을 때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어떻다?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종료되고 6개월 지나면 상환 청구할 제척기간 6개월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여기까지는 갈 거 없겠고요. 요거 볼 때 다시 한번 기억할게. 하나, 둘, 셋, 3개 나오죠? 첫 번째, 여기까지 합쳐 3개가 나오게 될 텐데, 첫 번째, 점유권 파트에서 공부했던 그 주제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해서 파생되는 주제,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이슈,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문제 구성할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었고요. 한편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 유예를 정해줄 수 있다.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유예를 정해줄 수 없다. 이런 게 바로 점유권 파트에서 논의했던 개념입니다. 동일한 논리 구조로 가서 자 유치권 얘기할 때 같이 맞물려 가는 거 있었죠?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공사대금채권, 비용상환청구권. 자 소위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이 되는 채권은 두 가지 공사대금채권,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해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하는 거 별 문제 안 될 때 그걸 수리비 채권 이런 식의 용어를 썼었지요. 그 다음에 비용 상환청구 이 두 개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 즉 소유자에게 인도 거절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었지요. 그 중에서 이슈 삼아야 되는 게 이거. 그때 유치권 자 바로 비용 상환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라면 비용 상환청구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비용 상환청구이 있어서 소위 유치권이 성립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유익비 상환청구라고 전제가 됐을 때 자 우리가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유익비 상환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유예해 준 경우 이때는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에 대해서도 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됐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인도자 상환기간을 허여를 해줬다. 그러면 더 이상 법원 판사를 믿고 인도 거절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죠. 유치권을 성립한다라는 명제에서는 공사대금채권,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을 주장한다 할 때도 공사대금채권, 비용상환청구권. 근데 용어를 약간 혼용해 쓰고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한다, 주장한다 할 때 그 앞에 유익비 상환청구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정해준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유치권 행사,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비용 상환청권 얘기는 아무래도 유치권이라는 개념과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어. 그래서 주로 이제 비용 상환청권은 현실적으로 건물 부분에서 주로 논의가 되게 될 것이다. 건물이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지만은 해석상 주로 뭐와 건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과 관련되는 것이 나중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검토 드릴 주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요거 보기 앞서서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 건물의 토지 위에 현존한다라고 했을 때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에게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갱신 청구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그때 뭐라고 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조 똑같습니다. 지상권, 토지 임차권하고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를 거절을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해지 통과할 수 있는데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고 썼죠?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자 바로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했을 때 역시 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배제 특약이 있고 없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비용 상환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용 상환청구이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서 자 지상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을 보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임의 규정. 다시 설반 측비 이거 뭐가 된다? 임의 규정이다.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것도 임의 규정이다. 매매에 있어서 매매 비용에 관한 규정 뭐가 된다? 임의 규정이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 2개 공부하셨어. 그 중에 하나가 비용 상환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임의 규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해지권도 임의 규정. 그래서 이런 임의 규정에 대해서는 배제 특약이 있다라면 유효한 것이다. 근데 지상권에서 카피해온 또 전세권에서 카피해온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은 물권 그대로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지상물의 매수 대신 이제 이익이분 차임 연체라든가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등에 있어서는 소위 지상물의 매수 청구 인정될 여지 없고요. 자, 누가 임차인의 지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지상 건물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아버렸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 짓게 아니니까 지상물의 매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당연히 임대인에 대해서 어떻다? 비용자 지상물을 매수 청구한다. 근데 이제 항상 소리 어려운 거 내야 되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토지에 대한 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 바뀌더라도 당연히 바뀐 소유자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 정도까지요. 매수 청구 있으면요, 매매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당연히 매매 대금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그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둘의 관계는 따로 얘기 안 해도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게 될 것이다.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상물의 매수 청구. 하나 더 마지막 주제가 되나요?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주로 건물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다시 전세권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자부터 매수한 그 부속물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과 부합물은 다른 개념이었었죠.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나 건물에 아예 달라붙어버려서 떼낼 수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부합물이라 불렀었고, 분리해낼 수가 있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부속물이라는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일단 구조 똑같으니까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한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 이런 것들은 상식이고 출제 포인트가 안 돼. 나중에 문제 더럽게 꼴 때 하나 구성이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때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배제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 특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기분 차임 연체라든가 또는 부합이 돼버린 경우, 기타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거의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거 대충 보시는 거야. 나중에 문제 가지고 다시 차근차근 다져갈 테니까요. 이렇게 보셨고요. 자, 임대차가 종료된 때 부속물 매수 청구하게 될 테고, 이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될 것이고, 그들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면 같이 따라가는구나.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동시 이행의 관계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실 때요, 이게 세 개가 마구잡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주로 문제 요즘에 구성하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비용 상환 청구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를 묶어서 한 문제로 구성하는 식으로. 왜? 둘 다 개념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문제가 되는 게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 토지 임대차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지상물의 매수 청구. 논리 구조 때문에 이렇게 가요. 해서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필요비 상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를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비용 상환 청구권. 중요 이슈가 됐던 거,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또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개념상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이제 배제 특약의 유효 여부. 이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 유효하다. 그러나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배제 특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상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거니까 물권적 효력, 느낌상 물권과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기분 차임 연체 등에 있어서 요건 이제 별부기의 문제고, 자, 지금 이제 비용상환 청구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유치권이라는 개념과 계속 연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이 있게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유치권 성립이 될 수가 있다. 한편 비용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비용상환 청구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유익비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됐을 때 법원에서 이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유예를 해주게 되면은 더 이상 인도 거절권은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인도 거절권 부인됐던 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아이 상환기간 허여했을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여했을 때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비용 상환 청구는 계속해서 유치권이라는 주제와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갱신 청구 거절하거나 전속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 통고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 소위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이기분 차임연체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는 이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누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임대인 중간에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대항력이 있으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게 되면 그대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검토할 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 전세권하고 비교해야 돼. 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매수를 하자 부속을 시켰을 때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됐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을 때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인정이 되게 된다. 그리고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이 정도 해서 이게 이제 최소 1년에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영역이 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대항력, 기회, 임대차의 소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